자유정치 인터뷰, 오늘은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 나오셨습니다. 유승민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바쁘실 텐데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고맙습니다. 자, 이승준 기자에게 유승민 대표 소개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뭐 소개가 필요 없는 정치인이신데요. 네, 그래도 굳이 소개를 드리자면, 원래는 경제학자셨습니다. 그래서 한국개발연구원 KDI라고 하죠. 거기서 선임 연구위원을 하셨고, 여의도 정치에는 여의도연구소 소장, 새누리당, 지금 자유한국당이죠. 싱크탱크의 소장으로 정치에 입문하셨습니다. 그리고 17, 18, 19, 20대 대구에서 국회의원을 해왔고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한나라당 당시에 박근혜 당대표 비서실장을 하셔서 원조 친박이라고 불리셨지만 이후 여러 가지의 일들로 지금 멀어지셨고 지금 현재는 바른정당 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파란만장한 정치 일생을 너무 짧게 소개드려서 예, 좀 죄송한데요. 아니요. 대개 이제 시청자들이 잘 아시는 분이니까요. 예. 예, 그냥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금 정치하시면서 지금 좀 어려운 시기실 것 같아요. 예, 뭐 한 번도 쉬운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예, 물론 그렇긴 합니다만 최근에 몇 년이 네. 특히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아주 최근에 그러니까 교섭단체가 아닌 예. 정당의 대표를 맡아서 하고 계신데 국회의원 하시면서 비교섭단체에서 하신 적은 이번이 처음 아닌가요? 처음이죠. 예, 그렇군요. 처음이고 한나라당, 새누리당에서 17년 동안 정치했으니까 엄청 큰 당초 처음에는 야당 8년, 그다음에 여당 이렇게 해왔고 또 새누리당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까지 했었고요. 지금 바른정당에 같이 남아 계시는 저를 포함한 11명 국회의원은 전부 다 이제 비교섭단체 처음 해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이 큰 당에 있으면 돈 걱정 안 하고 뭐라 그럴까 이 세력과 또 자금과 이런 게 풍부한 데 있다가 지금 이제 작은 비교섭단체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처음에 33명이었다가 줄어서 3분의 2가 자유한국당 돌아가고 3분의 1만 남아있는 그런 당이니까 여러 가지로 굉장히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약간 위축된다 그럴까요? 그런 게 있는 건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뭐 저는 뭐 저와 우리 동료 국회의원들 뭐 가급적 이 의원 숫자에 매달리지 않고 저희들 하고 싶었던 그 진짜 개혁 보수 이거 제대로 여기서 그 씨앗이라 그럴까요? 그 희망을 여기서 살려보자. 그게 죽으면 안 된다. 이런 각오로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려움이 많습니까? 혹시 그 사무처 직원들이 예. 그 국고 지원이 많이 줄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은가요? 사무처 직원들은 31명 사무처 당직자들 남아 있고요. 네. 또 국회직으로 전문위원 하시던 분들이 한 8분, 9분 정도 남아 계시는데 저는 가급적 이분들 뭐 급여나 이런 게 좀 줄어들더라도 다 같이 가자는 입장이고 최근에 많이 이렇게 각오를 다져서 이분들이 끝까지 같이 가겠다 이런 의지가 뭐 굉장히 강하고 제일 어려운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뭐 일단 돈 문제보다 네. 교섭단체라는 게 국회에서 이렇게 협상을 하는 그런 그렇죠. 역할이 주어지는데 네. 우리가 그런 데서 빠지니까 예산이다. 예산이 우리 반대하는 거 있어도 우리가 보이스를 제대로 못 내는 네. 이런 문제. 법안도 마찬가지고요. 각 당의 상임위별로 간사가 있었는데 그 간사 역할에서도 빠지고 그렇죠. 또 다른 원내 대표들하고 다른 당의 교섭을 하는데 거기도 빠지게 되니까 아무래도 국회의원이 제일 중요한 게 입법과 예산인데 거기서 우리의 의견, 우리의 목소리를 제대로 입법과 예산에 반영하는 게 통로가 좀 막혀버리는 이런 측면이 제일 좀 힘들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꼭 국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언론이나 저희들 SNS나 이런 걸 통해서 저희들 목소리를 계속 내는 거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 싶어요. 네. 그래서 뭐 그런 교섭단체 일대 못 해보던 새로운 노력들을 해보고 있는 중이죠. 국회에서 역할은 아무래도 좀 위축될 수밖에 없는데요. 예. 그런데 참 좀 제가 보기에 신기한 게 예. 교섭단체가 무너졌는데 정당 지지도는 그대로거든요. 정당 지지도가 약간 올라가는 거 예, 아닙니까? 오히려 약간 올라가는 조짐도 있고요. 예.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정당에 대한 지지도는 제가 보기에는 크게 네. 이야기해서 대통령 선거 때 지지도 그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 첫 6개월에 대해서 국민들 평가가 뭐 여론이 상당히 뜨겁지 않습니까? 그런 게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도나 더불어민주당 지지도에 반영이 돼 있고 나머지 정당들은 사실 지지도의 변동이나 이런 게 얼마나 그런 분위기는 별로 아닌데요. 저는 바른정당에 대한 지지도가 의원 숫자하고 별로 관계없다고 생각하는 게 국민들께서 저희 당에 거는 기대가 무슨 뭐 의원 숫자가 20명이냐 11명이냐 여기에 달린 게 아니고 네. 저 사람들이 자유한국당, 그러니까 새누리당이죠. 새누리당에 있다가 이렇게 뛰쳐나와서 뭐 새로운 보수, 개혁 보수, 건전한 보수를 해보겠다고 그러는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이 과연 자유한국당과 뭐가 다르냐? 네. 또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나 또 다른 야당인 국민의당하고는 뭐가 다르냐? 저희들은 저희들이 추구하는 거를 국민들께 저희들이 다르다, 새롭다, 저희들이 잘하고 있다 이런 걸 각인만 시켜 드릴 수 있다면 저희들 지지도가 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올라갈 수 있다. 저는 뭐 자신이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이 건강한 보수의 재탄생이라 그럴까 그런 걸 바라는 국민들은 저는 다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자유한국당은 전혀 그분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뭐라 그럴까 개척할 그런 우리 유권자 국민들 그런 분들은 상당히 좀 제법 있다고 생각하고 그분들 지지를 제대로 얻을 수 있으면 지금 뭐 한 자리 숫자 지지도가 저는 뭐 두 자리 숫자 20% 넘는 거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 우리가 약한 세력은 그럼 어디서 우리가 가지고 올 거냐? 네. 총선이 2020년 4월이니까 총선까지 할 시간이 2년 반이 남았거든요. 네. 저희들이 잘하면 총선에서 그 세력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거고 그 전이라도 자유한국당이 저는 저대로 간다는 보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지금 매일 뭐 줄줄이 검찰에 불려나가고 당 지도부는 또 당의 의원 소속 의원들은 전혀 새롭게 변화할 그런 에너지를 자체적으로 못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자유한국당 언젠가는 무너지고 붕괴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면 총선 전이라도 자유한국당에 계시는 의원님들하고 상당수가 저는 저희들 개혁보수의 길로 넘어오시면 그 자체가 뭐 상당히 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뭐 지금 제가 단순히 근거 없는 희망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정치의 큰 지형이 굉장히 변하고 있는데 그중에 특히 보수 쪽은 중도 보수 플러스 보수 이쪽은 저는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지금 상황이다. 그 변화에 저희들이 부응하고 앞장서고 선도하고 그렇게 국민들 지지 얻으면 그러면 세력도 변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다른 정치 세력하고의 어떤 뭐 통합이나 연대 이런 것도 현재 예. 관심사일 수밖에 없는데요. 네. 마침 오늘 석간신문에 예. 우선 국민의당하고의 통합을 추진하고 그 다음에 자유한국당하고의 통합을 추진하고 선 국민의당 후 자유한국 단계적 통합으로 방향을 잡았다. 뭐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났습니다. 예. 기사 보셨을 테고요. 내용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거를 합의를 했다기보다 이런 거죠. 지금 지난 이제 2차 탈당 사태가 네. 일어나고 저희들 교섭단체 깨진 직후에 남은 의원들과 또 일부 광역단체장이 같이 모여서 당의 앞길에 대해서 의논을 하는 가운데 좋다 그러면 우리가 중도 플러스 보수 통합을 위해서 우리 바른정당의 창당 정신, 우리의 원칙과 명분을 버리지 않으면서 이 중도 플러스 보수의 통합을 위해 노력을 하자. 그러면 그 노력의 대상은 한쪽으로는 당연히 자유한국당이고 또 한쪽으로는 국민의당이었어요. 그렇죠. 그 사이에 이런저런 이 통합을 위한 대화의 노력은 이렇게 해봤는데 자유한국당은 대화의 문 자체가 그냥 닫혀 있는 그런 상태라서 더 이상 뭐 대화가 사실상 뭐 별로 없었고요. 네. 국민의당하고는 여러 채널을 통해서 우리가 정책 연대를 하고 선거 연대를 하고 나아가서 통합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솔직한 대화가 오간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선후를 그렇게 오늘 석간에 그래 놨다는 거는 우리 당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 국민의당하고는 대화의 창구가 열려 있고 자유한국당하고는 닫혀 있는 그거를 그렇게 이제 표현한 거고 그게 또 현실이기도 합니다. 국민의당하고 대화는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다만 국민의당하고의 정책 연대는
지난번 예산안에서 서로 약속을 못 지키는 바람에 한번 삐걱거렸고요. 그렇죠. 그 이후에 입법 과정에서 정책 연대를 하는 거는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단계고, 선거연대까지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못 해봤고, 통합의 문제는 국민의당 사정이 지금 너무나 내부 갈등이 심한 상태라서 국민의당 안에 저렇게 심한 내부 갈등을 그대로 두고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과연 뭔가 통합을 할 수 있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지금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당 내부 문제가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고 통합에 대한 그분들의 생각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이게 참 쉽지 않겠다. 알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조금 이제 나눠서 예.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우선 예. 선 국민의당, 후 자유한국당 이렇게 나눠서 표현을 하는 배경 중에 하나는 언젠가는 바른정당이 자유한국당하고 통합을 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은 것이냐, 이런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유한국당의 저는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과 같은 자유한국당하고 통합하는 거 그거는 바른정당의 창당 정신이나 명분을 완전히 버렸을 때나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네. 지금 모습의 자유한국당하고 우리가 통합할 거냐? 그거는 저는 뭐 100% 아니다. 네, 그건 아니다. 아니다. 네. 그런데 언젠가 자유한국당이 정말 저대로 계속 1년, 2년, 3년 가서 2년 반 후에 총선에 저 모양 저대로 임할 거냐. 또 그 사이에 자유한국당이 저대로 갈 수나 있느냐. 이런 문제를 놓고 생각해 보면 뭐 저는 정치가 살아있는 생물이다라는 표현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만은 네. 저는 자유한국당에 무너지거나 변화할 그 잠재적인 뭐라 그럴까 에너지라 그럴까요? 그런 요인이라 그럴까? 그런 건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자유한국당이 진짜 과거의 보수, 낡은 보수, 부패한 보수에 대해서 진짜 반성하고 책임지고 새로운 보수를 향해서 길을 찾는다면 그 자유한국당이 찾아 나설 새로운 길이라는 거는 그건 바른정당이 이제까지 제가 강조해왔던 개혁보수의 길, 저는 그거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의 생각이 그렇게 바뀌면 우리가 자유한국당하고 못 할 이유가 없다. 그때는 통합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심지어 극단적으로는 저분들이 변하면 내일이라도 통합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을 하는 게 네. 저분들이 변하지 않으면 통합이라는 건 있을 수 없고 알겠습니다. 변하면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상대다라고 자유한국당을 보고 있습니다. 예, 변하면 통합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당하고의 통합 또는 연대 문제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궁금한 게 국민의당하고 내일 모레 목요일 부산에 이제 유승민 대표님이 내려가실 예정인데요. 거기에 국민통합 포럼이라고요. 이원주 의원이 이끄는 그 단체에서 안철수 대표하고 유승민 대표하고 두 분이 같이 참석하도록 해서 세미나를 한다. 예. 이런 일정을 띄웠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번에 부산에 가시는 이유가 부산시당 이전 개소식하고요. 예. 또 기자간담회 특강 예. 이런 것도 예정이 돼 있는데요. 예. 이번에 거기 가서 안철수 대표하고 같이 그 국민통합 행사를 하시는 이유는 어떤 맥락이죠? 뭐 지금 계획으로는 부산 그날 목요일 날 부산에 가서 우리 바른정당 부산시당의 이전 개소식과 기자간담회와 또 창원으로 옮겨서 대학 특강이 네. 있고 또 창원에도 경남 기자간담회가 있습니다. 이거는 거의 이제 정해진 일정이고요. 국민통합포럼은 서울에서도 여러 번 그렇죠. 행사를 했고 네. 그 중에 제가 2번 나가서 안 대표와 이렇게 서로 각자 인사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국민통합은 바른정당과 국민의 당 사이에 뭔가 협력 연대 통합을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의 모임이라고 뭐 그렇게 인정을 하고요. 다만 부산에서 제가 국민통합포럼 그 행사에 참석하는 건 아직은 결정되지 않았고요. 결정 안 된 거군요. 예, 아직 결정되지 네. 않았고 그 부분은 저는 뭐라 그럴까요? 뭐 그냥 자꾸 이렇게 그런 행사에서 공개적으로 만나는 것도 뭐 그것도 의미는 있겠지만 뭔가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간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가 조금 진전이 됐을 때 그렇게 만나는 게 의미가 있지 않냐. 특히 이거는
지방에서 부산이라는 지역에서 네. 만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제가 뭐라 그럴까요? 너무 오해받을 정도로 앞서가는 그런 거는 좀 곤란하다라는 차원에서 아직은 좀 결정을 못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12월 중순까지 가시적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12월 중순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가시적 성과가 잘 안 보이는 것 아닌가요? 지금 자유한국당과의 통합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화의 문이 아예 좀 많이 닫혀 닫혀 있어서 별 진전이 없고요. 예. 국민의당하고 통합 문제는 저희들이 늘 바라는 개혁 보수의 창당 정신, 저희들이 원칙 명분을 잃지 않으면서 그 길 위에서 서로 공통분모를 찾아서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인데 그거는 국민의당의 어떤 내부 사정이 너무 좀 복잡해서 12월 중순까지 노력을 해보고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해보자는 그 약속을 제가 솔직히 얼마나 지킬 수 있을지 조금 걱정이 됩니다. 네. 어떤 정당이든 저는 기본은 자기 자신 정당의 정책 이념 노선을 가지고 자기 자리, 자기 길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통합의 노력하고 별개로 저희들은 뭐 통합만 맨날 이야기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른정당 자체가 잘 되고 국민 지지를 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그 부분을 노력하는 게 대표로서의 첫 번째 임무고요. 거기에서 우리가 가는 길에서 정말 국민의당이든 자유한국당이든 그중에 일부 세력이라도 그 길 위해서 저희들이 같이 만나서 힘을 합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이제 통합의 이야기인데 국민의당 부분은 지금 현재로는 좀 불확실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국민의당 안에 안철수 대표하고 호남 예. 중진들하고 좀 생각이 많이 다른 것 같고요. 예. 연일 지금 뉴스에 뭐 갈등 예. 이런 것들이 소식으로 정치 예. 정가의 소식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 자,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안철수 대표하고 따로 좀 의논을 하거나 대화를 나누시고 계신 게 있나요?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게? 이제 국회의원 여러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네. 안철수 대표의 생각을 제가 상당히 듣고 있는 편이고요. 저도 또 전달을 하는 편이고, 뭐 가까운 시일 내에 또 만날 수도 있는 거고요. 단둘이. 제가 국민의당에 이제 통합 이야기가 처음 나왔을 때 제가 이야기한 게 두 가지입니다. 저희들이 국민의당하고 경제나 민생하고 관련된 부분은 공통점이 상당히 많았어요. 네. 늘 평소 이야기나 철학이나 정책이 공통점이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큰 문제가 없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제가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안보고요. 네. 지금 뭐 안보위기가 이렇게 심각하니까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거냐에 대해 생각이 다르면 같은 정당을 하기가 지금 좀 쉽지 않다는 생각이었고 또 하나는 지역주의를 탈피하자는 거였습니다. 저 자신 대구에서 4선 국회의원을 했고 안철수 그 대표는 뭐 서울에서 국회의원 하신 분이지만 국민의당 안에 이래 호남의 지역구를 둔 의원님들이 23분이 계시는데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제가 과거에 무슨 지역주의 뭐 그걸 지금 세상 끄집어내자는 게 아니라 중도 플러스 보수에서 진짜 개혁 연대를 제대로 하려면 그거는 우리 정치의 아주 오랜 병폐 중에 하나인 지역주의를 영남이든 호남이든 탈피하는 게 맞고 이 새로운 세력 정당은 분명히 지역주의를 탈피하는 정당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안철수 대표나 국민의당 의원님들도 동의해 주시리라고 기대를 하고요. 그런데 그게 묘하게 이제 박지원 전 대표 같은 분이 제의 지역주의 극복 탈피 이거를 호남 배제라고 이렇게 말을 싹 뒤틀어가지고 오히려 거꾸로 호남에 가셔가지고 호남 지역주의를 자꾸 이렇게 자극하는 그런 조금 구태적인 행태를 보였어요. 그게 또 국민의당 지금에서 상당히 내분을 겪고 있는 하나의 원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저는 뭐 언제 어떤 장소에서 영남이든 호남이든 어디 가서도 저는 떳떳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우리가 새로운 개혁연대를 한다 이러면서 그 오래 캐캐묵은 영남 지역주의, 호남 지역주의 이거 극복 못하면 우리가 무슨 국민들에게 새로운 정치 개혁을 하겠다 그럴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안보하고 지역주의 극복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이제 발단이 돼가지고 국민의당 안에서 뭐 여러 갈등이 있으신 거를 제가 지금은 굉장히 안타깝게 지켜보고 있는 거고 안철수 대표든 국민의당 의원님들이든 국민의당 당원들이든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이 결론을 내고 정리를 하시면 그거는 제가 좀 지켜봐야 되겠다. 그 정도 생각 갖고 있습니다. 유승민 대표님 입장에서는 지금 박지원, 천정배, 정동영 예. 이분들하고 같이 정치를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저는 특별한 뭐 특정 정치인의 이름을 들어서 그렇게 말하기 싫습니다. 제가 문제를 삼는 것은 과거가 아니라 만약 연대를 하고 협력을 하고 통합을 한다면 앞으로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현재 모습을 보고 판단하실 수 있는 건 현재의 아닌가요? 모습을 보고 그분들이 제가 늘 국민의당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네. 안보나 어떤 지역주의 문제에 있어서 뭐 꼭 그 세 분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도 마찬가지죠. 만약 생각이 다르다 그러면 정당이라는 게 생각이나 가치나 이런 게 같이 가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데 네. 생각이 너무 다르면 그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승준 기자 좀 이어주실까요? 네, 이게 자유한국당 관련된 질문 예, 드리는데요. 그 홍준표 대표가 이제 바른정당 의원들에게 뭐 문을 닫았다, 샘문을 열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또 뭐 원내대표 후보들도 대문이 열렸다, 뭐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어요. 근데 이제 바른정당 입장에서 되게 어떻게 보면 치욕스러울 수도 있고 불쾌할 수도 있는데 이걸 좀 어떻게 보시고 저쪽에서 왜 그런다고 보시는지. 네. 글쎄요, 뭐 자유한국당의 홍 대표 같은 분이 뭐 대문이든 샘문이든 뭐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바른정당의 우리 의원님들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저는 아무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초에 바른정당을 창당할 때 33명이 했지만 이렇게 크게 봐서 이렇게 두 그룹이 나뉘는 게 제 같은 경우에는 진짜 낡은 보수에 대한 저 나름의 어떤 반성 또 뭐 진짜 그게 싫어서 새로운 보수 해보고 싶어서 나온 거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고 거기에 있기 힘들고 뭐 반기문 전 뭐 총장 같은 분을 대통령 만들고 싶고 이런 창당의 목적이 좀 달랐어요. 그래서 늘 보면 뭐 이렇게 틈만 나면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의원님들이 같이 계셨는데 지금은 많이 좀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의원 숫자는 적어졌지만 저희들 갈 길을 가고 싶은 거고 저희들이 그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에 대해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 정치적인 생명을 다 바쳐서 하고자 하는 동지들 입장에서는 자유한국당이 아무리 그래 흔들어도 뒤 뭐 샘문이 뭐 어쩌고저쩌고 이래 흔들어도 저는 별로 안 흔들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제 그렇긴 한데 현실적으로 예. 지방선거가 왔을 경우에는 현직 의원들도 그렇고요. 또 예. 특히 지자체장들 같은 경우에 좀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 같기도 해요. 이게 근데요. 네, 근데 자유한국당 지지도가 예? 네, 네. 지금 되게 높아가지고 저희들이 뭐 상대도 안 될 정도로 바른정당은 낮고 자유한국당은 높고 이러면 당장 지방선거에서 바른정당 후보로 나가면 안 되고 자유한국당 후보로 나가면 되고 뭐 그게 말이 되겠죠. 근데 지금 제가 보면 뭐 여론조사 숫자를 함부로 인용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은 바른정당은 저는 올라가는 추세라고 보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자유한국당을 저희들이 앞서는 결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유한국당이 국민들한테 전혀 신뢰를 못 주고 지지를 못 받기 때문에 그 당에 들어가서 무슨 선거에서 희망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는 그 말씀은 저희들이 노력 여하에 따라서 자유한국당을 앞설 수 있으면 저는 그거는 뭐 완전 거꾸로도 이야기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남경필이나 원희룡 지사 같은 지자체장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게 2등 싸움이 아니라 1등을 하려고 물론입니다. 하면 어쨌든 예. 자유한국당이라도 손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시잖아요. 네. 저희 이제 남경필 지사, 원희룡 지사가 바른정당 소속인데요. 네. 그분들이 원하는 건 오히려 무슨 어느 자유한국당에 들어가고 뭐 이런 거보다는 진짜 원하는 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워낙 세니까 더불어민주당 후보하고 자유한국당이든 바른정당이든 국민의당 후보가 이렇게 선거 연대를 해가지고 1대1 구도가 제주든 경기도지든 1대1 구도가 되면 그거는 바른정당 당적을 저는 버릴 필요가 없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1대1 구도를 만드는데 저희들하고 국민의당은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이 가능할지 몰라도 자유한국당은 지금 자기들 후보 다 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어떤 선거 연대에서 자유한국당이 얼마나 자기들의 아주 저조한 지지도에 대해서 통감을 하고 선거 연대에 이렇게 가까이 앞으로 올 수 있냐? 저는 그게 좀 열세지. 그분들이 바른정당을 버리고 자유한국당에 간들
그 자유한국당의 낮은 지지도로 무슨 선거에서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럼 선거연대는 어느 정도 그래도 가능성은 있다고 저는 선거연대는 가능성을 네. 열어두고 있습니다. 저는 그거는 굉장히 유연하게 생각을 하는 게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워낙 독주하고요. 나머지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의 지지도를 보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이게 이 낮은 상태에서 잘 벗어나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각 당이 자기 정당의 지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렇지만 이 상태가 만약 지방선거 목전에 둔 상태가 내년 봄까지 이렇게 간다면 저는 선거연대 이하가 광역의 경우에 또 기초단체장도 어차피 한 명 뽑는 선거고 광역의원도 어차피 한 명 뽑는 선거예요. 기초의원 빼놓고는 다 한 명 뽑는 선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선거연대 이하가 전국을 대상으로는 아니더라도 뭐 중요한 서울시장이든 경기지사든 뭐 제주지사든 부산 대구시장이든 중요한 어떤 광역단체장 선거를 중심으로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들 국민의당하고 뭐 합당이나 이런 통합까지 안 가더라도 선거연대는 늘 가능성이 열려 있고요. 심지어 저는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도 그 가능성을 열어놓는 게 그게 선거를 위해서는 저는 유연한 필요한 그런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지만 그래도 아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한국당이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희들 그건 통합할 때 이야기고요. 그렇죠. 통합이지만 선거연대에서도 예. 어쨌든 유권자를 설득하려면 뭔가 예. 어떤 명분이 있어야 당연하죠. 네, 네. 예. 그래서 그거는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이 통합 얘기를 하다가 만약 뭐 합당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반대가 심해서 잘 안 되고 이러면 지금 정책연대는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예산 때 약간의 차범이 있었지만 이제 법안이든 이런 거를 하나씩 서로 이렇게 연대 신뢰를 쌓아나가게 되면 저는 국민의당하고는 선거연대가 비교적 쉬울 수도 있다. 특히 수도권 같은 데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유한국당은 지금은 별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바뀌지도 안 하고. 그런데 저분들이 자유한국당이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지금 상태로는 자기들도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얻을 게 너무나 눈에 보이고 그러면 광역단체라는 거는 결국은 광역단체에 계시는 시민들을 위한 행정 이런 걸 누가 제일 잘할 거냐 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후보를 뭐 어떤 방식으로 단일화를 하든 저는 그 가능성을 열어놓는 게 그게 국민들 보기에 그렇게 이상할 거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약간 차원이 다른 예. 질문인데요. 대구에서 정치를 계속하셨는데 이 대구 경북이라는 그 지역이 대한민국 정치에서 차지하는 굉장히 독특한 지위가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이제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정권까지 굉장히 오랫동안 보수 또 기득권 세력의 어떤 뭐 지역적 근거지 뭐 이런 평가가 있을 수 있는데요. 대구 경북 이른바 TK에 대한 그런 평가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제가 대구 경북에서 태어나서 예. 자라고 거기서 지금 사선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대구 경북은 보수고 광주 전남은 진보다. 저는 그 구분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대구 경북에 계시는 시도민들 중에는 약간 이런 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48년에 정부 수립되고 지금까지 69년 동안 그죠? 김대중 노무현 정부 제외하고 나머지 이제 뭐 한 59년의 세월 동안 보수 정권이 정권을 잡고 국가를 이렇게 운영하면서 그 중에 상당수가 이제 TK 출신 대통령들이 많았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오랜 세월 대통령을 배출한 지역으로서 약간 뭐라 그럴까요? 이 느꼈던 약간 기득권이랄까, 우리는 뭐 대통령을 배출한 지역이랄까,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그게 보수 정당에서 배출한 대통령하고 이제 맞물려 가지고 언젠가 대구 경북은 보수다, 약간 이런 뭐 인식이랄까 그런 게 존재하는 건 저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사 시계를 거꾸로 한참 돌이켜 보면 대구 경북에서 뭐 무슨 독립운동을 했다거나 또 굉장히 정치적으로 해방 이후에도 굉장히 진보적인 그런 운동을 했던 분들도 대구 출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구 경북이 뭐 태생적으로 보수적이고 광주 전남은 태생적으로 진보적이고 그거를 우리 국민들 각자 생활에 아주 중요한 이슈들 있지 않습니까? 복지를 어떻게 할 거냐, 교육을 어떻게 할 거냐, 노동에 대해서, 세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의료에 대해서 이런 거를 물어보면 대구 경북에서 먹고 살기 힘든 시민과 광주 전남에서 먹고 살기 힘든 시민들이 정부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정당에 대해서 원하는 게 뭐가 그래 다른 게 있냐. 그래서
저는 보수 진보를 구분하는 거를 지역을 가지고 구분하는데 동의하지 않고 제가 대구 경북에 가면 대구 경북에도 나라가 진짜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미래지향적인 개혁 세력이 분명히 거기 계시고 특히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물어보면 더더욱 그러시고요. 광주 전남도 좀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집단적으로 양 지역이 뭐라 그럴까요? 선거 때만 되면 한쪽에다 그냥 몰표를 주고 이런 행동을 그걸 정치 지도자들이 또 지역주의를 자꾸 선동을 하고 이용을 하고 그래서 투표 결과가 그리 나오고 그러면서 대구 같은 경우에는 1인당 국내 총생산 1인당 GRDP라는 게 지금 20년 넘도록 전국 꼴찌고요. 굉장히 못 살죠. 광주는 전국 꼴찌에서 두 번째를 지금 20년 가까이 하고 있어요. 대구는 20년 넘도록 꼴찌고. 그러면 선거 때마다 극단적으로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표를 몰아준 이 내륙의 두 도시,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상징성이 있는 대구와 광주 이 두 도시가 왜 그래 먹고 살기는 그렇게 힘들고 정치인들은 그동안 뭐 했냐.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의식이 잠재적으로 내지는 뭐 이렇게 좀 있더라도 저는 오히려 대구, 경북, 광주, 전남이 그걸 깨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대구, 경북과 광주, 전남이 그런 의식을 우리 보수 진보로 이렇게 이렇게 구분하는 그 의식을 깨부술 때 한국 정치가 저는 한 단계 더 발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당연히 당위론적으로 이제 유승민 대표님 말씀 저도 100% 공감하고요. 예. 그런데 현실적으로 예. 지금 홍준표 대표가 대구에 얼마 전에 가서 대구의 당협위원장을 맡겠다. 자기 그 정치 마지막으로 대구에서 국회의원을 하면서 좀 마무리하고 싶다. 그 얘기는 자기 개인이 무슨 대구에서 국회의원을 하겠다 이런 뜻도 있지만 결국 대구 경북이 자유한국당의 최후의 보루로 좀 역할을 해달라 이런 뭐 그런 의사표시도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리고 또 유승민 예. 대표님께서는 11월 28일이죠. 대구에 가서 그 대구시장하고 경북도지사에서 바른정당이 내놓을 수 있는 최선의 후보를 내놓아서 정면 승부를 펼치겠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보기에는 대구 경북을 놓고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오케이 먹자의 결투 같은 걸 지금 벌이게 생겼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제가 뭐 자, 어떻게 될까요? 이런 제가 거 TK 목장의 결투 이런 건. 제가 말하고자 했던 게 바로 뭐 그 TK 목장의 결투라고 표현하시는데 자유한국당하고 대구에서 네. 자유한국당이 자기들의 최후의 보루로 생각하는 바로 그 대구에서 네. 저는 정면 승부를 하겠다는 게 이거는 저는 한국 정치와 대구 정치의 이 변화가 과연 있을 수 있느냐를 바라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대구 경북 민심을 가지고 자유한국당의 홍 대표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나 이 사람들이 대구 경북은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우리를 찍어줄 거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거야말로 진짜 대구 경북의 시도민들을 너무 우습게 모욕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구 경북에 가서 밑바닥 민심을 직접 들어보시면 저와 저희 바른정당에 대해서도 아직도 이렇게 차갑고 비판적인 목소리 들리는 거 사실입니다. 뭐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과 저희들 바른정당 창당 그때보다는 저희들에 대한 이 뭐라 그럴까요? 인식이나 이런 게 저는 바뀌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군요. 특히 20대, 30대, 40대, 50대는 많이 바뀌었고 60대, 70대, 80대 어르신들도 지금 바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그분들이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이 정당과 이런 정치 지도자를 자기들을 진짜 자랑스럽게 대표하는 세력 그런 정치인이라고 과연 생각을 해주느냐 인정을 해주느냐 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거기에 자유한국당의 착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지방선거는 물론이고요. 2년 반 후에 총선에서도 저는 대구 경북에서 진짜 보수의 세대 교체랄까요? 대구 경북이 진짜 낡은 보수를 택할 거냐 새로운 보수를 택할 거냐 그 문제 가지고 저는 정치인이라면 당연히 저는 정면 승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예. 제가 그 싸움을 그 도전을 피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홍준표 대표와 자유한국당이 뭐 당협위원장을 맡든 대구 경북에 가서 무슨 말을 하든 저는 저희들의 생각 왜 대구가 바뀌어야 되고 왜 보수가 바뀌어야 된다는 저희들의 생각으로 대구 경북에 가서 그 승부를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들 국회의원 숫자도 작고
지지도도 아직은 뜨질 않고 이러니까 좋은 후보 찾는 게 참 쉽지 않죠, 현실적으로. 그 부분에 그래도- 대한 질문인데요. 예. 어차피 이제 좋은 후보를 좀 내셔야 될 텐데 예, 대구 예. 경북 유권자들이 보시기에도 예. 저 정도면 뭐 우리 자존심 예. 충분히 고려해서 한 예. 공천이다 예. 이렇게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예. 사람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혹시 예. 유승민 대표님이 직접 나서거나 그럴 일은 없으신지 또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은 아니라도 예. 뭐 좀 젊은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뭐 혁신적 보수 이런 이미지를 가진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직업군이라든지 뭐 이런 걸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지금은 대구시장 경북지사 후보를 지금은 뭐 이제 찾기 시작하는 단계라서 제가 직업군이나 뭐 이런 걸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네. 가급적 관료나 이 뭐라 그럴까 이렇게 대구 경북 시도민들한테 정말 이렇게 참신한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깨끗하고 참신하고 유능한 그런 젊은 사람을 찾고 싶고요. 관료 출신이나 아니요, 젊은 사람. 아니요, 가급적 관료가 아니면 관료가 아닌 사람. 아니면 좋겠고 네, 왜냐하면 네. 대구 경북 시도지사가 그동안 관료들이 너무 오래 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그분들이 꼭 뭐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관료 출신들은 장점도 있지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구같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도시는 뭔가 무슨 기업가 출신이나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창의적으로 새로운 이 미래에 열어갈 수 있는 그런 분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네. 갖고 있고 알겠습니다. 사람을 찾고 있는 중이고 저 개인의 문제 물어보셨는데 뭐 딴 데 가면 뭐 서울시장으로는 안 나가냐 뭐 대구시장 안 나가냐 이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많이 받는데 서울시장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대구시장의 경우에도 가급적 좋은 사람을 한번 찾아 일단 보려고 노력하고 저 자신은 제가 국회의원을 했고요. 네. 저는 시장이나 도지사를 하겠다는 사람이라면 자기 임기 내내 그 일에 전념할 그런 꿈과 도전의식을 갖고 하는 사람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서울시장 나가는 사람이 뭐 서울시장 2, 3년 하고 집어치우고 던지고 대권 도전하고 저는 이런 거는 이상하죠. 그건 도리가 아니다라고 저는 평소 생각하고 그걸 마무리 시민들께서 정서적으로 용인해 주더라도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제 스스로가 시장 도지사에 대해서 생각은 그동안 전혀 없었는데 하여튼 당이 워낙 뭐 어려운 상황이니까 일단 좋은 사람부터 한번 찾아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이승용 기자 좀 이해해 주실까요? 네, 문재인 정부랑 그다음에 북핵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예, 네. 예. 일단 문재인 정부의 지금 지지도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 계속 높게 나오는데 이 이유는 뭐라고 보시고 이게 언제까지 갈지 좀. 지지도가 지금 70%, 75% 이런 데서 보면 그런데요.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기저효과라고 생각합니다. 기저효과. 예. 그러니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 된 가장 큰 이유도 우리 박근혜 정부 또 우리 보수 정당의 자멸, 스스로 망한 자멸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쉽게 되셨다고 생각하고 그 이후에 이제 잘하는 것 같이 이렇게 평가를 받는 부분도 과거 우리 보수 정당이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저는 워낙 못했다. 그래서 기저효과라는 게 뭐 그 직전에서 집권 여당이 그 직전에 대통령이 워낙 못했으니까 저는 조금만 잘해도 굉장히 돋보인다라는 기저효과가 있고 기저효과가 100%는 아니겠죠.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잘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 보기에 과거 어느 대통령보다 다르게 소통 잘하시고 소탈한 것 같고 우리 서민들 이야기를 국민청원 같은 거를 보면 잘 들어주는 것 같고 그런 걸 반영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 같고 이런 부분은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못하는 걸 이야기를 좀 하자면 이렇게 뭐 기저효과는 이제 임기 초반에만 있는 거니까 그건 곧 사라질 거고요. 소통을 열심히 한다 이런 부분도 그게 뭔가 쇼나 이벤트성으로 비치면 저는 오래 못 간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제일 중요한 거는 국민들한테는 나라에서 제일 국민들을 걱정을 많이 하게 만드는 문제, 안보, 일자리, 소득, 복지 이런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를 얼마나 책임감 있게 잘 개혁을 해나가느냐 그게 저는 결국은 오래가는 중요한 변수들이라고 보는데 그런 점에서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절대 이 정부를 절대 높이 평가하지 않습니다. 안보에서 굉장히 우왕좌왕했고요. 외교도 마찬가지고요.
안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외교적 해법을 제대로 제시하는 게 아니라 미국하고도 신뢰관계가 흔들리고 중국하고도 왔다 갔다 하고 중간에서 이게 뭐 도대체 운전석에 앉아가지고 중심 잡고 제대로 운전하는지 모르겠고요. 경제 문제만 하더라도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그 청와대 일부 운동권 출신들이 대통령 귀를 잡아가지고 소득주도 성장이 마치 성장의 해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 뭐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침 저는 이제 소득주도 성장은 그거는 분배 복지 정책을 성장의 이름으로 포장한 데 불과하니까 전 처음부터 혁신성장으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뒤늦게 이제 혁신성장이라는 화두를 대통령께서 들고 나오셨어요. 그건 저는 잘한 거라고 보는데 이게 혁신성장이 만약 알맹이 없이 구체적인 실효성 있는 대책, 정책 수단 없이 만약 5년을 가버리면 그러면 박근혜 정부 창조경제 5년 그냥 허비한 거하고 다를 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 제일 중요한 거는 경제성장과 안보, 이 과거의 보수 영역이었는데 지금은 진보 대통령도 안보와 경제성장을 중시한다고 말씀은 그리 하세요. 그러면 안보와 경제성장에서 진짜 과거 정부, 진보 보수를 떠나서 과거 정부하고 다른 유능함을 보여주느냐,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주느냐, 요거 하고요. 복지, 노동, 교육, 의료, 주택 이런 이슈들은 민생과 관련된 이슈들은 개혁을 하는데 개혁의 속도와 책임감과 이런 게 국민들한테 얼마나 이렇게 와닿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복지나 노동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뭐 최저임금도 그렇고 비정규직도 그렇고요. 지금 건강보험 문제도 그렇고 문재인 케어라는 것도 그렇고 저는 너무 좀 나라 살림 생각 안 하고 너무 급하게 하는 거 아니냐. 공무원 일자리 문제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얼마나 뭐 초반에 6개월은 혼선이 있었다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과거 보수 영역이었다고 할 수 있는 경제성장과 안보는 얼마나 잘해 나가느냐. 그 다음에 나머지 민생의 영역, 복지 영역 이쪽은 얼마나 책임감 있게 진짜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개혁을 잘 설계해 가면서 그걸 나라 살림살이하고 맞게 해 나가느냐. 여기에 국민들께서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하나하나 이렇게 뜯어보고 문제가 있으면 아마 국민들이 알아차릴 시간이 곧 온다고 생각합니다. 잡아서 정치적으로 봐서 내년 지방선거 전에 그런 뭐 급격히 뭐 이 지지도가 폭락하고 그럴 것 같지는 않지만 지방선거 전후 그 이후의 시점이 되면 국민들께서 아, 이 정부가 하려는 정책이 뭐고 그게 진짜 제대로 성공을 하고 있는지를 평가를 내릴 시점이 저는 온다고 생각하고 그게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만약 계속 진행이 되면 저는 문재인 정부 지지도가 내려앉는 거는 시간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개헌 관련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네. 그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과 개헌 국민투표를 같이 하자고 했고 국회에서 좀 개헌 논의 되는데 이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같은 경우는 반대하고 있잖아요. 개헌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고 뭐 전에도 몇 번 마찬가지 말씀하셨지만 바람직한 권력 구조 이건 좀 어떻게 보시는지. 이거는 바른정당 차원의 이야기라보다 제 개인적인 네네.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개헌에 대해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개헌을 한다면 뭐 지방 분권이나 또 더 중요하게는 국민의 기본권 그 관한 거 이런 부분들이 전면적인 개헌이 됐으면 좋겠고 권력구조 개편도 당연히 포함됐으면 좋겠고요. 그런 개헌이 내년 지방선거하고 같이 이루어진다면 저는 뭐 당연히 찬성을 할 건데 문제는 민주당도 그렇고 자유한국당도 그렇고요. 국민의당도 그렇고 저희들도 마찬가지고요. 각 당에는 개헌에 대해서 각 당이 이게 우리 당론이요 할 만큼 정리된 의견이 각 당이 지금 없습니다. 오랫동안 개헌의 논의가 된 역사가 국회에서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예컨대 분권형 대통령제를 찬성하는 그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개헌 특위를 만들어가지고 그분들이 개헌 목소리가 제일 컸습니다. 근데 그게 각 당으로 돌아가서 그럼 분권형 대통령제가 민주당의 당론이냐 자유한국당의 당론이냐 이렇게 물으면 그게 달라요. 저희 바른정당 국회의원 수가 얼마 안 되지만 저희들도 생각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만약 진짜 내년 지방선거 때 6월 13일 날 개헌을 하자, 개헌 국민투표를 하자 이러면 오히려 급한 거는 누가 발의할 거냐. 국회가 발의한다면 국회 안에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아마 이렇게 모아나가는 어차피 나중에 단일화를 투표에 붙여야 되면
그 노력이 지금 빨리 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국회가 발의하는 개헌은 물건너가는 거 아니냐. 그러면 국회가 발의를 못하면 대통령께서 발의를 해서 그걸 국회에 던져가지고 국회의 표결을 거쳐서 국민투표까지 갈 수 있는 지금 현실적인 가능성이 있느냐.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저는 한번 이 국가의 아주 기본적인 규칙에 관한 문제니까 한번 시도는 진지하게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정부가 안을 던지는 것도 예. 왜냐하면 국회에서 네. 그런 단일안에 대한 네. 합의가 안 되면 네. 그러면 문 대통령께서 진짜 개헌의 의지가 있으시면 그동안 국회의 논의를 충분히 참고해서 뭐 그런 안을 던질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럼 대통령께서 그 정도 의지가 있으신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되든 뭐 저희 당 입장에서도 개헌이 온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닥친다고 생각하고 개헌에 대한 저희 당 11명밖에 안 되는 의원들도 각각인데 자유한국당, 민주당 더 하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저희 당의 입장을 정하는 것도 저희들이 지금 좀 해야 될 일이에요. 안보 전문가라는 말씀을 항상 들으셨는데 북핵 문제 같은 경우는 아직도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풀어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네. 저는 북핵 문제는 우리 국민들께서 너무 막 여기에 필요하고 이래서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위험인지를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좀 걱정스럽고요. 저는 제가 국회의원 중에 사드 배치 제일 먼저 주장한 사람이고 지금도 사드 추가 배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거는 뭐 순 방어용 방패일 뿐이고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그동안 북한에 대해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 동안 개성공단 닫고 뭐 오이사 조치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제재와 압박을 많이 가해왔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동안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이렇게 개발하면서 이제 완성을 선언할 만큼 개발을 하면서 미국, 우리 대한민국, 중국, 일본, 러시아 다 합쳐서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이 진짜 제대로 북한이 고통을 느낄 만큼 가해 본 적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재와 압박을 제대로 가해 보지도 않고 벌써 제재와 압박은 포기하자, 안 된다, 대화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진보, 뭐 이 정권에도 진보 인사들 중에 많은데요. 저는 당분간 최소한 몇 년은 굉장히 북한이 이제까지 진짜 겪어보지 못했던 제재와 압박을 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게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평화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대화는 그런 제재와 압박을 가한 다음에 북한이 도저히 못 견디겠다라고 됐을 때 대화의 장이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만약 제재와 압박을 포기하고 대화를 한다면 그러면 저는 시나리오가 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북한과 미국 사이에 이 정부 인사 많은 인사들이 핵미사일 문제는 북한과 미국 사이 문제라 그러고 마치 우리 문제가 아닌 것 같이 이야기하는데 북한과 미국 사이에 만약 협상이 이루어지면 진짜 코리아 패싱하면서 우리는 빠지고 북한과 미국 사이에 주한미군 철수나 북미 평화협정이나 이런 거 해버리고 북한 핵 문제는 하나도 해결 안 된 상태로 그대로 우리가 안고 살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국이 우리한테 지금 쓰리노 3불 1한이라 그러면서 우리 보고 사드 추가 배치하지 마라. 예? MD 편입 안 된다. 한미일 군사동맹 안 된다. 성주에 배치된 사드는 우리가 운용하는데 제한을 가하겠다. 이러잖아요. 이거는 뭐 완전히 뭐 우리 문재인 대통령하고 우리 외무부 장관이 중국에 대해서 완전히 굴욕 외교를 한 결과 우리 군사 주권이 침해당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미동맹, 한중 관계 여기에서 선택이 분명해야 되고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중국을 설득해서 진짜 강력한 제재 압박을 가하고 몇 년간 최소한 그걸 해보고 그 다음에 그 제재 압박이 효과가 있으면 그때 가서 북한을 상대로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대화를 해야지 저 사람들이 변할 거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안보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걸 보면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불안하고 너무나 앞뒤 순서가 바뀐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저는 걱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국회의원이시고 예. 또 국회에서 여러 가지 뭐 정책 질의나 뭐 대안 제시 같은 걸 활발하게 해 주시리라고 믿고요. 인터뷰를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 바른정당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바른정당 대표로서 국민들께 어떤 당부 같은 걸 좀 하고 싶으신지 정리하셔가지고요. 한 1분 정도 예. 이쪽 카메라 보고 이렇게 예. 마무리 말씀 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정치에는 늘 생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왜 정치를 하는지에 대해서 철학과 가치, 이념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정치를 합니다. 거기에 보수가 있을 수밖에 없고 진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보수 진보가 각자 자기 혁신을 하면서 건전하게 발전할 때 진짜 국민을 위하고 나라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정치가 가능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그 한쪽 날개인 보수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저희 바른정당이 존재하는 의미 중에 하나는 이 망가진 보수를 다시 개혁 보수로, 새로운 보수로 이렇게 세우는 거고, 저희들이 있어야지 저는 그런 희망의 씨앗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건전한 보수 세력이 한 축에서 한국 정치를 지탱해 주기를 원하시는 국민들께서 저희 바른정당 지켜봐 주시고 많이 좀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더정치 인터뷰 지금까지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